미국 경제는 탄탄하고 금융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다만 물가 불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라는 요소만 해결되면 금리를 5.5%가 아닌 한 3.5%를 향해서 매우 점진적으로 천천히 정상화해 나가겠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정상화다라고 개념하시면 좀 더 편하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할까?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강한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나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을 제가 많이 강조했었고요. 제가 뭐 작년 10월에 나왔을 때도 2024년 경제전망서의 제목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그만큼 24년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계 경제를 성장률로 구분해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놓여 있는 거고요. 세계 경제는. 한국 경제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거고요. 근데 미국 경제는 예외였어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만났을 때 두 가지. 근데 경기 침체의 정의는 잠재 성장률을 밑돌 때예요. 근데 미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을 밑돌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경제인 거예요. 미국 경제는.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23년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 수준의 이 경제 성장,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 아니죠. 24년 1분기 들어서 잠재 성장률을 이게 물론 전기 대비 연율이지만 그냥 그렇게 가정하고 가겠습니다. 설명을 좀 약소하겠습니다. 24년 1분기의 경우 1.6%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증된 거예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지는 아직 않아요.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에 미국 경제가 진입했다라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24년 1분기 이 숫자는 속보치예요. 그 1분기가 지나면 2분기 초에 약 30일 정도 지나서 속보치가 발표되고, 그리고 또 30일 정도가 지나서 잠정치가 발표돼요. 그리고 또 30일 정도가 지나서 확정치가 발표돼요. 근데 이 발표될 때마다 조정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단할 수도 없고, 지금으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어렵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두울 테니 주가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일시적으로 생겼던 겁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는 경기 침체 우려고요. 그리고 미국 물가 상승률을 보면 24년 1월, 2월, 3월 물가 상승률이 영국은 떨어지죠. 유로존도 떨어지죠. 근데 미국만 최근 들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2%라는 목표 물가를, 이게 목표 물가입니다. 2%. 바닥. 그것으로부터 이미 웃돌고 있으니까 다 인플레이션이에요. 미국은 유독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2%를 향해 안 가고 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가는 안 떨어지죠. 경기는 어려워지죠. 그런 우려감이 커진 건데, 정말 스태그에 진입할까라는 것 관점에서는 저는 회의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옐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나는 확실히 과열된 경제로 보지 않는다. Performing very well. 미국 경제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 이게 firing on all cylinders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4개의 실린더가 있는데 이 4개가 다 폭발적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 경제가 아주 잘 가동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옐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책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이든 선거를 앞두고 괜찮게 굴러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레이버 마켓이 최근 50년 동안 가장 좋다까지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일정 부분 요 이야기를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23년 4월, 5월, 6월 속보, 잠정,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속보치가 1.1이었었어요. 근데 확정치가 2.0이에요. 차이가 크네요. 예, 이런 적도 있었다는 걸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역시 22년 10월에 속보치 발표됐을 때 2.6이었다 3.2로 이렇게 조정될 수도 있는데,
조정될 수 있다라고 옐렌이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미국 경제가 강한 경기 침체 온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고용 지표를 봐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게 GDP 발표인데 여기 뭐 내용을 보시려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는 좀 강조할게요. 1.6%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7번, 이게 고정자산 투자라고 해석합니다. 이 고정자산 투자가 3.2% 증가했어요. 이게 뭐냐,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일부는 소비, 일부는 순수출, 일부는 정부 지출, 일부는 투자예요. 이걸 합하면 GDP가 돼요. 근데 그 투자는 미래 성장성을 보여주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냐 안 하냐. 근데 이렇게 고금리 속에서도 3.2%나 신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강하게 침체될 수도 없고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IMF의 전망치도 지난 4월에 2.7%로 전망했어요. 종전 전망치가 2.1이었는데 2.7%로 0.6%포인트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가 2%라는 잠재 성장률을 웃돈 채 노랜딩에 가깝게 전개될 거라고 IMF도 전망했듯이 미국 경제가 뭐 굉장히 강한 2%를 밑도는 경기 침체를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은 안 해요. 미국 경제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시적인 체감적인 공포감이에요. 금리 인하하지 않았어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듯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이 시장에 작용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아직까지 미국 경제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뭐 요인이 있나요? 있죠. 미국 경제를 볼 때 특히 옐렌이 아까 강조했듯이 최근 50년 동안 가장 강한 노동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한 가지 근거인데, 노동시장, 그러니까 실업자가 급증한다든가 취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든가, 지금 마치 중국처럼 말이죠. 이런 현상이면 경기 침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6%로 1분기 GDP 증가율이 좀 둔화된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GDP 증가율만 둔화됐을 뿐이지 노동시장은 아직도 탄탄하면 그게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노동시장을 보겠는데 노동 수요와 공급을 그림을 그렸어요. 파랑색이 노동 수요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나 일자리를 이만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일자리는 이렇게 많은데 노동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노란색이에요. 여전히 일자리가 남아 돌아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일자리가 공급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여건이 아직 양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아마 우리 김작가 TV에서는 이 그래프를 처음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세계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시장 여건이 탄탄한지 아닌지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오른쪽 수평축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공석률, 일자리가 아직도 베이컨시가 많아요. 역시 고용시장이 좋은 거예요. 신규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이렇게 쪼개면 이쪽에 있을수록 좋은 거죠. 이쪽에 있을수록 낮은 거죠. 안 좋은 거죠. 실업률은 높은데 신규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노동시장이 개선될 여지도 없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설명해 보면 2010년 이전은 여기에 맴돌았어요. 실업률이 낮고요. 더 좋아질 여건은 아닌 거예요. 왜? 공석률이 낮으니까. 그리고 2010년에서 20년은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 실업률도 올라가거나 공석률도 올라가니까 그냥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좀 평가해 볼게요. 근데 2020년 4월부터 21년 이게 뭐죠? 팬데믹 때.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공석률도 많았고 실업률도 낮았는데 팬데믹 위기 직전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일자리가 다 줄어 없어져 버리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런 국면이었어요.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22년부터 24년 2월까지는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좋아요. 여전히 공석률도 많고요. 높고요. 실업률은 이보다 낮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고용 노동 시장이 탄탄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너무 하지 않아도 좋겠다. 물론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에 근거가 없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니 델런의 멘트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럼 그 밖에도 미국 경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걱정이 아니라 되게 강하단 말이죠. 네. 뭐 다른 국가와 다르게 왜 이렇게 강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미국만 잘 사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만 잘 살잖아요. 미국 경제만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만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예, 그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각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미국 쏠림 현상이에요. 뭐에 쏠림 현상? 돈에 쏠림 현상. 보시면 제가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브라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칠레 이런 나라들은 이 신흥국들은 먼저 금리를 인하했어요. 왜 그럴까요? 급한 거예요. 힘드니까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전환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중국도 계속 금리를 인하만 할 뿐이지 인상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긴축 기조에서 완화적 기조로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이미 23년 끝자락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의 강도라고 할까요? 어떨까요? 미국 달러의 가치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뭐에 영향을 미칠까요? 환율에 영향을 미치죠. 강달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해요?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됨에 따라서 주식에 더 많은 돈이 유입돼요. 그래서 글로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게 회색 그래프인 거예요. 근데 그 비중에 일부가 미국이고 일부가 신흥국이고 일본, 서유럽이 있을 텐데 구분을 해본다면 거의 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을 빼면 신흥국밖에 없고요. 서유럽은 오히려 줄어요. 일본은 찔끔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주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또 다른 걸로 본다면 채권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더 심합니다. 미국 채권으로의 유입은 더 강합니다. 이 글로벌 채권 펀드 흐름 규모보다 미국이 더 크다는 얘기는 채권 펀드가 줄어드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신흥국들, 일본 이런 나라로부터는 줄어들고 미국으로는 늘어나니까 그걸 가감하면 글로벌 채권 펀드 흐름인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비중도 늘리고 채권 비중을 늘려나가는 돈이 이동하는데 유독 어디로 이동한다? 미국으로 쏠린다. 이건 뭐를 뜻할까요? 미국의 시가총액이 올라간다. 그럼 기업들은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가요.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가니까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신규 투자를 여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금리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 첫 번째입니다. 제가 한 10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10가지는 다 안 드리고 한 4-5개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AI와 AI 반도체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준이 뭐냐면 0이 뭐냐면 사람의 노동력이에요. 사람의 노동력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핸드라이팅 이렇게 글자를 한국어로 쓰면 여기 한글로 썼잖아요. 이걸 인공지능이 얼마나 인식하느냐. 사람은 이게 인건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도 인식할 수 있느냐? 사람이 인식 능력이 더 높았죠. 근데 언제부터 역전됐어요? 2014년부터 역전됐어요. 핸드라이팅에 대한 인식 능력도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인식 능력도 마찬가지.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이 지금 문자로 표현되죠. 그 댓글처럼 이렇게 표현되죠. 그 능력이 사람의 능력보다 올라갔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그리고 이미지 레코그니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 레코그 이제 이미지만 가지고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능력 특히 정말 중요한 게 랭귀지 언어 습득 능력 그리고 이거 GRE Mathematics 그러니까 GRE라는 시험이 있는데 GRE 시험에서 수학 시험이 있어요. 수학 시험을 사람보다 더 잘 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능력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을 초과하기 시작해서 전반에 걸쳐서. 근데 그 AI를 누가 리드해요? 미국이. 그리고 AI 반도체를 또 누가 리드해요? 미국이.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더 많은 자금이 쏠리고 AI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그 부분에 신규 일자리를 유입시키고 더 많은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시키고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정책 드라이브죠.
가장 대표적인 게 IRA고요.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거죠. 그러면 중국은 공장 떠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아차가 미국에는 공장 짓는데 우리 한국에는 추가 공장을 짓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미국 경제가 기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드라이브도 굉장히 무시 못할 변수다. 네 번째는 초과저축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재정정책도 매우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가게들이 일자리나 이런 뭐 생계 문제가 다 있었던 건 아니죠. 김 작가님 문제 없었잖아요. 저도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던 계층이 예를 들어서 여행업, 자영업자, 면세점업 그렇죠. 이런 데는 충격이었거든요. 면세점은 뭐 그러면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줬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된 건 누구예요? 주로 이런 계층이겠죠. 근데 경제적 충격이 없는 계층은 초과저축이 생긴 거예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저축이 이만큼씩 늘어났을 텐데 긴급재난지원금이 붙어서 초과저축이 생긴 거. 그걸 초과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과저축이 2019년 4분기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초과저축이 줄기 시작하죠. 누가? 미국이. 파란색 보세요. 이게 뭐죠? 초과저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저축을 그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하게 소진해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러니까 더 먼저 초과저축을 활용해서 소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진작 효과가 초과저축 부분이 활용된 거예요. 먼저 소진됐다. 이게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었던 거시경제적 배경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적인, 매크로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미국 경제는 나홀로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세계 경제는 굉장히 어두운데 미국 경제만 강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됩니다. 그럼 돈 몰리는 거 외에는요? 네. 뭐가 좀 있을까요? 돈 몰리는 거 외에 아까 돈 몰리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유독 아까 고용노동 시장이 강한 거 그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 미국은 고용노동 시장이 강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으로 강하단 말이에요. 그 강한 거는요. 하나가 뭐냐면 해외 인력의 유입입니다. 여러분 놀라실 텐데 이번에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미국의 고용노동 시장에 참여한 이 노동력을 구성하는 것인데 실선은요. 해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외국인 인력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점선은 미국에서 태어난 현지 인력인 거예요. 엄청 늘어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일자리 신규 공급은 있고요. 그 외국인 인력들이 투입된 거예요. 이민자들. 소위 보시는 것처럼 현지 미국 국민의 노동력, 노동시장 참여는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았던 거예요. 보시면 코로나19 이전 수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고용노동시장이 왜 이렇게 탄탄하냐. 해외 인력들이, 해외 유입객들이 들어와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그들이 부가가치를 올리고 그게 미국 경제를 굉장히 탄탄하게 만든 배경 중에 또 하나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지금 여전히 좋단 말이죠. 네. 언제까지 좋아질 것이며 그럼 미국 경제가 조금 나빠지면 미국 증시도 같이 꺾이는지.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 요즘 너무 많잖아요. 네네. 저도 자산에 꽤 많은 비중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여기 돈 넣어도 되는지. 저는 미국 경제가 네. 뭐 가끔 뭐 어떤 전문가분들께 다 존중합니다. 근데 저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하와 동시에 주가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경우는요, 이 금리를 우당탕탕 인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이 오니까 그쵸,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져서 미국 금융위기가 와서 그래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 그럴 때는 미국 주가도 조정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시나리오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금리 정상화인 것이다. 미국 경제는 탄탄하고 금융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다만 물가 불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라는 세 번째 요소만, 첫 번째 경기 안정, 두 번째 금융 안정, 마지막 세 번째 물가 안정이라는 요소만 해결되면 금리를
5.5%가 아닌 한 3.5%를 향해서 매우 점진적으로 천천히 정상화해 나가겠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정상화다라고 개념하시면 좀 더 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한 번 인하로 끝나진 않겠죠. 바로 이어서 할지 다음 FOMC를 지나서 그 다음번에 할지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누구도 모르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5.5에서 5.25, 5.25에서 또 5.0, 5.0에서 뭐 4.75, 뭐 4.5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쉬었다가 한 번 하고 쉬었다가 이런 방식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지만 실제 이번 인하하면 또 추가적인 인하를 하겠네 하는 기대감이 작용되는 거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고 금리 인하와 동시에 미국 경제는 더 정상화되고 대선 결과가 나오면 확실성이 생기죠. 어떤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흥하겠다. 그럼 그런 영역으로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단행하고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그래서 미국 경제는 뭐 부럽습니다만 경기 안정이라는 토끼도 잡으면서 물가 안정이라는 토끼도 같이 잡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그런 국면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충격을 받거나 뭐 이런 시나리오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